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위기 포천 비상행동 선언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일정은 1부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 침해 증언대회와 2부 기후위기 포천 비상행동 선언식을 참석하신 모든 분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 프로그램인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 침해 증언대회에서 기후위기와 인권 주제로 기후솔루션 변호사이자 삼척 석탄발전 등 지역 주민과 함께 연대하고 청소년 기후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박지혜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기후솔루션 박지혜라고 합니다. 네, 제가 사실 오늘 이렇게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혹시 이런 자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는데 사실 처음 기후위기 주제로 처음 모이는 자리잖아요. 선언식이라는 게. 근데 벌써 이렇게 많이 모여주시고 마음 모여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저희 단체에서는 주로 기후정책,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기후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에너지 정책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많이 의존해온 석탄 발전 같은 것들을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 어떻게 문제없이 줄여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기후위기와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 세계적인 방향부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후위기와 인권 관련한 그런 법적인 그런 사건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후변화, 요새는 사실 기후위기라고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얘기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후변화가 과연 기후라는 건 항상 변하는 것인데 변하는 게 무슨 문제인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예전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후변화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구의 이런 이산화탄소 순환 사이클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급격한 기후의 변화를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구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80만 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화 이후에 평균 온도가 1.1도 상승했다는 것이 이제 그 유엔의 IPCC라고 전 세계 기후 과학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고 유엔 기후변화 현황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기구인데요. 거기서 내놓고 있는 자료입니다. 근데 여기서 전 세계의 기후 변화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평가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보고서가 6차 보고서가 종합보고서가 내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해 그 6차 보고서에 첫 번째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런 온도 상승 속도가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1.5도씨 우리 지구의 이런 탄소 사이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마지노선이 1.5도씨라고 볼 수 있는데 1.5도씨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연도가 10년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결과가 IPCC 보고서가 올해 여름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는 빙하가 상실되고 태풍 피해가 증가하고 또 호주 산불이나 사실 여러 지역에서 산불이 산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산불 자체가 문제가 많은 것은 이런 대규모 산불이 온실가스의 대규모 기후변화로 인해서 나타났지만 그 자체가 대규모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또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호주 산불 같은 경우는 4억 톤을 방출했는데요. 4억 톤이면 사실 우리나라가 1년 동안 배출한 양의 절반이 넘는 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대규모 기후 재난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 기후 재난이 다시 우리 지구를 위협하는 그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 가장 취약한 생태계가 먼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그 산호초들인데 그 해양에 많은 해양 생물들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산호초죠. 근데 이런 온대 수역의 산호초 같은 경우에는 벌써 백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면서 무너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구의 어떤 이런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제는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라는 말을 쓰자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인 감축 노력이 없다면 산업화 이전 대비 2.8도에서 4.3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IPCC가 5차 보고서에서 낸 바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나올 6차 보고서 종합판에서는 이 전망이 훨씬 더 단결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전지구적인 대응 노력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것이 1992년부터 전 세계적인 노력이 이루어졌죠. 이 노력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파리 협정입니다. 이게 2015년에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우리는 산업화 이전 대비 현저히 2도씨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막아야 한다. 그러니까 온도 목표에 최초로 전 세계가 합의한 그런 기후변화 협약도 201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사실 선진국들이 산업화에 책임이 있으니까 선진국만이 감축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그 대세였는데 파리협정을 계기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까지 감축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 그리고 모든 국가의 책임과 관련한 그런 공론화 합의는 상당히 이루어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온도 목표가 중요한 것은 온도 목표에 합의함으로써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그 총량의 한계가 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각국이 부담해야 하는 감축 부담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도 지금은 가능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좀 복잡한 자료를 많이 보여드리는 건 정확하지, 효율적이진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기후변화 협약,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다시피 국제적인 합의도 있고 어느 정도 룰도 만들어졌는데 이 룰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우리가 확대할 것인가 하는 점인 것 같아요. UN 차원에서는 전 국가의 노력을 평가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매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까지 UN의 평가를 보면은 우리가 달성해야 할 목표는 이 정도라면 실제로 각국이 내놓은 목표를 종합해 보면 이 정도 수준에 불과해서 이런 갭이 존재한다는 것이 현재 UN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 갭이 아쉽게도 사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여기 아까 1.5도씨 기준으로 보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갭보다 훨씬 늘어났다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처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기후위기 문제를 우리 단순히 그냥 취약한 생태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인권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혼천 시민들, 우리나라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려는 그런 운동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에서도 기후위기는 인권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는 판결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대신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특이할 만한 사항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있었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미온적인 자세를 취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거는 우리 어린이들의 권리, 미래 세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다라는 취지에서 헌법 소원이 미국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원고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의 모습입니다. 이 청소년들이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족의 전통적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권리, 그 지역의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기후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권리들이 침해당했다. 내지는 내가 정말 스키 선수가 되려고 열심히 훈련도 계속 했고 그런데 우리 지역의 기후가 변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더 이상 그런 훈련이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나의 직업 추구의 권리 같은 것이 침해되었다. 이런 주장들을 이 서면에서 전개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헌법 소원이 미국에서도 진행 중이고요. 줄리아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인권 침해를 주장한 것에 법원이 그 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도 이루어졌습니다. 많이 회자되는 판결인데요. 우르엔다 판결이라고. 또 여기에서 보면은 판결에서도 법원이 기후변화의 피해가 실제로 존재하며 위협적이라는 점을 인정을 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유럽 인권 협약이나 기존의 그 네덜란드 법상 가지고 있는 예방의 원칙 같은 것을 현저하게 위반해서 국가의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사실 이 판결이 나올 당시에 굉장히 보수적인 온실가스 금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법원이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국가가 온실가스 금지 목표를 더 상향해야 한다라고 판단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2019년에 나온 판결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여기 이제 독일의 그레타 툰베르라고 하는 이 분과 친구들 또 여러 다른 원고들이 신청인이 돼서 진행한 기후헌법 소원이었는데요. 독일은 굉장히 우리나라에 비하면 선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해왔다고 일컬어지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청소년들은 그동안의 배출 책임을 감안하면 독일은 더 많이 감축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면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살아갈 우리 청소년들이 훨씬 더 많은 감축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점은 불공평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논의를 전개했고 결과적으로 법원이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줘서 위헌 판단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시적 자유권의 침해를 인정했다는 점인데요. 핵심적인 그 논지는 독일의 2030년 감축 목표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실 온실가스 배출은 어떤 행위를 하든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차를 탄다든지 물건에 소비한다든지 모든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래 세대의 포괄적인 활동의 자유가 너무나 제한된다. 그래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전주어서 그런 불공평한 감축 부담의 문제를 처음으로 분명하게 지적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이런 판단이 나오면서 독일은 사실 작년 하반기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한다고 하잖아요. 독일은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것을 법제화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사실 이런 문제는 한국에 있어서도 예외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사실 기후변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수치들을 살펴보면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도 큰 부담을 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후위기의 피해에 있어서도 그렇게 안심할 만한 국가가 아니라는 점은 여러 통계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평균 기온 상승 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수준이고요. 특히 해양 같은 경우가 표층수온 상승률이 다른 바다에 비해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온도가 오르는 것 자체보다도 속도가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생태계가 적응을 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점에서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그 피해가 우려되는 국가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사실 이게 생태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밖에서 목외 활동이 많은 그런 노동자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의 그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에 나온 자료인 것 같은데 주요 지역들도 백년빈도 해안 침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상대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책임에 있어서 가벼운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급격히 산업화가 진행된 국가이고 지금도 중화 공업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누적 배출량으로 하면 상당히 부담이 가볍지 않은 국가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개도국과 비교했을 때 더 이상 우리도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보여주는 여러 가지 통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포천에서 이렇게 모이신 것처럼 기후위기 비상운동이라는 시민 그런 모임들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청소년들의 활동이 이런 움직임을 촉발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사례는 청소년 기후소송이고 저희 단체에서 이 청소년들을 대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그 미약한 감축 목표도 사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들의 환경권, 행복 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 이런 것들을 침해한다는 점을 헌법소원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2020년에 제기해가지고 지금 1년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2년 가까이 돼가는데 언제 판결이 나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2년 동안 이 청구서를 내고 여러 가지 이 주장을 법정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이제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기후 파업 같은 행동도 열심히 하면서 이 청소년들이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 이런 것들이 사실 기후위기 비상운동이라든지 이런 성인들의 기후운동을 좀 촉발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실 작년 9월이죠. 우리나라가 저탄소 흡수성장 기본법을 개정해가지고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일부 상향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이런 청소년들의 활동이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상향이라든지 적극적인 이행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희가 포천 기후위기 비상운동 여기 발족식 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여러 청소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발언도 하시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 간의 연대도 앞으로 더 활발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소송에서는 사실 아까 소개드린 독일의 판례와 비슷하게 감축 부담을 미루는 것이 미래 세대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권의 침해 부분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판단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소송뿐만 아니라 사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는 것은 공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사회적인 변화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구 수준을 감안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 전향적인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전국적으로 이런 기후위기와 인권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단체들에서 지원을 드리거나 도와드릴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같이 활동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모임인데요. 앞으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소년의 인권 문제와 우리 전반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 기후위기에 전역해서 강해주신 박재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이 바라본 기후위기 주제로 포천시 4.17 연합회 김규동 상무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